오늘도 전화가 울립니다. 엄마, 이번만 진짜 마지막이야. 남편은 허리를 붙잡고 새벽에 나가고 나는 텅 빈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만이 몇 번째였을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습니다. 아침 5시 반, 집은 아직 어둡고 남편은 춥다 이불 속에 있어 한마디 남깁니다. 문 닫히는 소리, 파스 냄새, 그리고 정적. 정적 사이로 도착한 메시지 하나. 카드 결제일 놓쳤어. 급해. 내 손이 아주 천천히 지갑으로 갑니다. 점심이면 반찬통을 챙겨 아들 집에 갑니다. 돌아오는 길 빈통이 가방 속에서 덜컹거렸죠. 이번만이란 말은 왜 이렇게 다정하면서도 받는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걸까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전화엔 다르게 답해보자고. 상견례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며느리 쪽 부모님이 단정히 앉아 있었죠. 신혼집은 남자 쪽이 마련하셔야지요. 그 말에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체면 때문에 웃고 있었고 남편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사정은 빠듯했지만 아이 앞에서 싫다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하연은 조용하고 얌전했는데 그 얌전함이 내겐 오히려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지나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하연이가 임신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게 정해져 버렸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집 문제도 말이죠. 나는 은행 대출 서류를 챙겼고 남편은 퇴직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작은 아파트 문을 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은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잘해보려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이구나 생각하며요. 결혼식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행복했고 우리 부부는 그 뒤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내가 내어준 것이 곧 기준이 될 거란 걸. 처음 반찬을 싸갈 때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김치찌개, 장조림, 잡채까지 챙겨주면 며느리는 연신 감사해요라고 말했죠. 나는 기분이 좋아서 다음 주에도 자연스레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손에 쪽지가 하나 쥐어졌거든요. 어머님, 다음엔 미역국이랑 불고기로요. 메모 속 글씨는 정갈했지만 당연했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주문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새 식구니까 이해해야지. 스스로 달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자 쪽지는 더 길어졌습니다. 잡채는 당면을 얇게, 국은 싱겁게. 나도 모르게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유식까지 맡기더군요.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나는 웃으며 받았지만 마음속에선 작은 못이 하나 박혔습니다. 도와주는 건 기쁜 일이었는데 당연하다는 말투는 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허리를 붙잡고 나가고 나는 부엌에서 반찬통을 채웠습니다.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고 내 장바구니는 묵직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단 말은 점점 사라지고 이번엔 뭐 해주셨어요? 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고마움이 빠진 부탁은 지시가 된다는 걸. 어느 날은 가계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수첩 가득 송금 내역이 적혀 있었죠. 아이들 학원비, 분유가, 공과금 보태준 기록, 줄마다 이번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액수라 괜찮았지만 쌓이고 보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바닥을 보였고 내 손끝은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떠오르더군요. 저녁마다 떨리던 손가락 말입니다. 새벽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돌아오면 파스 냄새가 온 집에 퍼졌죠. 나는 그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는 늘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는 말이 제일 아픈 말이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렸지만 휴대폰에 찍힌 메시지는 또 같았습니다. 엄마, 급해요.
이번만 좀 부탁드려요. 나는 휴대폰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전화를 그냥 끊었죠. 미안하단 말도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그 침묵이 내겐 처음으로 큰 결심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또다시 반짝였습니다. 엄마, 전세금 보탬이 필요해요. 평소 같으면 알았다 하고 말했을 겁니다. 손끝이 자동처럼 움직이려 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썼습니다. 이번엔 못 도와준다. 단호하게 4글자로. 보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섭섭하네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여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섭섭하다니 그 말은 참 쉽죠. 도와주던 내가 멈춘 게 왜 원망일까요? 나는 더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늘 또 다른 요구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날 밤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만 저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걸까? 혹시 아이들이 나를 원망할까? 나는 어머니로서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내가 지켜야 할 때야. 그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더니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이마에 낯선 선이 하나 보였어요. 그 선은 화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경계선, 처음으로 생긴 선이었죠. 나는 그 선을 따라 웃어 보았습니다.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거절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누구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요. 휴대폰 알림도 껐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아이를 안고 말했죠. 엄마, 서율이라도 좀 봐주세요. 우린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아이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사랑과 헌신을 같은 그릇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내가 시간을 내야지. 대신 내 시간을 빼앗지 마라. 그 말이 내 입에서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순간 말이 막힌 듯 보였고 며느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관계는 부탁과 거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걸. 한쪽으로만 기울면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당연해집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져선 아무도 지킬 수 없다고. 내 시간을 내가 지킬 때 비로소 아이도 손주도 따뜻하게 안을 수 있다는 걸. 관계의 무게를 저울에 올려두고 보니 처음으로 양쪽이 똑바로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가볍게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점점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집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인감도장, 대출 계약서. 종이 위에 글자들이 내 눈을 붙잡았습니다. 팔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삶을 내 손으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 그게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또박또박 송은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내 이름을 지킬 수 있구나. 서류를 확인하며 상담을 받았고 혹시라도 집을 정리할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친절히 설명했지만 내겐 그 설명보다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혼자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 자기 발로 걸어가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이제 내 발로 서야지. 그 말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면 우리도 움직일 수 있어. 남편은 잠시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말보다 단단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아니라 묘한 평안 속에서였죠.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또 도착했습니다. 분유값이 부담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손끝이 흔들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장을 썼죠. 이젠 못해준다. 우리도 치료비가 있어. 짧지만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그 말은 내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지만 이젠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면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내 시간을 갉아먹는 희생을 강요받을 순 없으니까요.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끈이 풀린 듯 했죠. 그동안 나는 희망 고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번만이란 말을 믿으며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지쳤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이제 우리부터 챙기자.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말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무게추를 이제는 내가 잡겠다고. 그날 밤 긴 한숨 끝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주말 오후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엔 쇼핑백과 커피가 들려 있었죠. 처음엔 반가웠지만 곧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엄마, 사업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조금만 보태주시면 큰 힘이 돼요. 나는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유라도 묻고 도와줬겠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내 앞 테이블 위엔 인감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내 노후를 지키는 무기이자 내가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나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사업은 내가 해라.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고 며느리는 난처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진심 같은 사과였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쉽게 풀지는 않았습니다. 도장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고 그 그림자가 모든 대화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내 목소리가 도장보다 강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집을 매각할지 관계를 끊을지 말이죠. 나는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당장은 매각을 멈추기로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단지 유예였습니다.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저하지 않으려는 다짐이었죠.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부탁을 요청으로 해라.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고 말해라.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엔 꼭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일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기준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 안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새 화분이 놓였죠. 며느리가 미안하다며 건네준 카랑코에 작은 꽃망울이 조용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화해가 아니라 경계 위에 놓인 약속이라고. 언제든 다시 시들 수 있지만 가꿀 수 있다면 다시 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오늘 참 잘했어. 우리도 이제 지킬 건 지켜야지.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젠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유예를 선택했다. 용서는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부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다. 아들과 며느리를 사랑하지만 내 노후까지 내줄 생각은 없다.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는 오늘, 그게 내겐 가장 큰 평화다. 손주가 보고 싶을 땐 보고, 아니면 내 시간을 즐기면 된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엄마나 시어머니로만 불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